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군대 가본 적 있으세요? 힘들었죠? 근데 북한 군대는 진짜 차원이 달라요. 제 이름은 강민혁이고요. 작년까지 북한 국경경비대에서 복무했던 20대 청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릴게요. 2023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근무하던 곳은 평안북도 신의주, 그러니까 압록강 바로 옆 국경경비 초소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신의주 아세요? 중국이랑 다리 하나로 연결된 그 도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마당에서 강 건너 중국 도시 불빛이 보였어요. 특히 밤이 되면 진짜 신기했죠. 저쪽은 불빛이 환하게 켜지는데 우리 동네는 깜깜하거든요.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크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간 게 2017년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20살이었네요.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폐가 나빠지셔서 일을 못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출세해야 한다. 간부 되면 집안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생각으로 지원했어요. 순진했죠. 군대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국경경비 초소 생활이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고픔이 제일 힘들었어요. 하루 2끼 나오는데 그것도 강냉이밥이에요. 쌀밥은 명절 때나 먹고요.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번 돈으로 가끔 몰래 옥수수떡 같은 거 싸들고 면회 오셨어요. 그때마다 어머니 손 붙잡고 울 뻔했어요. 20대 아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걸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초소 근무가 제일 무서웠던 게 겨울이었어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군복은 얇고 군화는 다 해져서 발가락이 얼어터질 것 같고요. 그래도 철책선 지켜야 하니까 4시간씩 서 있어야 해요.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 단속하는 게 우리 임무였거든요. 아이러니하죠? 나중에 제가 그 철책을 넘게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어요. 근무 서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뭐였냐면요. 망원경으로 중국 쪽 바라보는 거였어요. 특히 밤에요.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중국 쪽은 건물마다 불빛이 켜지고 차들이 막 다니고 간판들이 반짝반짝 하는데요. 우리 쪽은 진짜 깜깜해요. 가끔 전기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 지를 정도였으니까요. 망원경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남조선은 더 잘 산다면서? 군대 7년 동안 정치학습이라고 매일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위대하신 수령님, 미제는 원수, 남조선 괴뢰는 지옥 이런 거요. 근데 솔직히 나중엔 귀에 안 들어왔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냥 학습 시간에 졸고 싶더라고요. 동료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10명 중에 8명은 졸고 나머지 2명은 멍 때리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순찰 돌다가 밀수꾼 1명 잡았거든요. 중국에서 물건 몰래 넘겨오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가방 뒤졌더니 USB 하나가 나왔어요. 원래는 바로 보고해야 하는데요. 그날 밤 제가 그 USB를 몰래 챙겼어요. 동료한테 빌린 중국산 휴대전화에 꽂아봤죠.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동료가 다 자고 난 뒤에 몰래 휴대전화 꺼내서 USB 꽂았거든요. 심장이 진짜 터질 것 같았어요. 걸리면 끝이니까요. 근데 호기심을 못 참겠더라고요. USB에 영상 파일이 20개 정도 있었어요. 제목부터 신기했죠. 갤럭시 S23 언박싱, 삼성동 맛집 투어, 20대 직장인 브이로그 이런 거요. 언박싱이 뭔지, 브이로그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영상을 틀어보는 순간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첫 번째로 본 게 스마트폰 리뷰 영상이었거든요. 어떤 남자가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엄청 밝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게 휴대전화인데 북한에서 보던 거랑 완전 달랐어요. 화면이 엄청 크고 선명하고 손가락으로 쓱쓱 넘기니까 화면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전화기예요? 진짜 놀랐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이 폰 카메라가 100만 화소인데 야간 촬영도 완전 잘 돼요. 배터리가 하루 종일 가요. 인터넷 속도 미쳤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간부도 아니고요. 그런 비싼 물건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 영상이 먹방이었어요. 여러분 먹방 아시죠? 음식 먹는 거 찍은 거요. 어떤 여자분이 치킨 2마리, 피자 1판, 콜라를 앞에 놓고 오늘 먹방 시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화면 보면서 울 뻔했어요. 진짜로요. 닭 다리를 한 입에 물어뜯는데 기름이 주르륵 흐르잖아요. 저는 그때 강냉이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댓글이었어요. 언니 살찌겠다 키읔키읔. 나도 치킨 시켜 먹어야지. 다이어트 망했네요. 뭔 소리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한다고요?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널린데 저쪽은 너무 많이 먹는 게 고민이라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20대 직장인 브이로그였어요. 제 또래 남자애가 나오는데요. 오늘 회사 조퇴했어요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서 강남이라는 데 가서 카페 가고 옷 사고 저녁에는 고기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것도 혼자 결정해서요. 허가증도 없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귀에 박혔어요. 아 군대 전역한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군대 꿈꿔요? 키읔키읔 진짜 다시는 안 가고 싶다. 군대요? 3년 전에 끝났다고요? 북한은 10년인데요. 그리고 전역하면 끝이에요. 예비군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USB 다 보는데 3시간 걸렸어요. 새벽 4시까지 봤거든요.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배운 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조선은 미군한테 짓밟혀서 사람들이 거지처럼 산다고 배웠는데 영상 속 사람들은 저보다 100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음날 정치학습 시간에 교관이 또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 식민지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어젯밤 본 영상이 계속 떠올랐어요. 치킨 먹던 사람, 스마트폰 쓰던 사람,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사람들이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속고 있구나. 그날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보던 초소, 매일 먹던 강냉이밥, 매일 듣던 정치구호가 전부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중국 불빛이 이제는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이쪽으로 와. 여기는 다른 세상이야. USB 본 이후로 제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근데 아직 탈북할 생각까지는 안 했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가족도 있고 무엇보다 걸리면 죽으니까요. 그냥 나만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인생이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2023년 12월이었어요. 같은 소대에 김철수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25살, 저보다 2살 위였어요. 철수 형은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배급 나오면 항상 후임들 먼저 챙기고 힘든 일 있으면 대신 해주고요.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민혁아, 나 탈북할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주변 둘러보면서 형, 미쳤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했죠. 근데 형 얼굴이 진짜 진지했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못 살겠어. 25인데 앞으로 5년을 더 군대에서 썩어야 한다고? 제대해도 뭐 하나 달라지는 거 없잖아. 차라리 죽을 각오로 나가는 게 낫지. 철수 형 집안 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아버지가 장마당에서 장사하다가 보안원한테 걸려서 뇌물 바치느라 집이 완전 거덜났대요. 어머니는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집에서 알아누웠고요. 형은 군대 있으면서 가족 못 도와주는 게 제일 괴로웠나 봐요. 형,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잡히면 끝이에요. 제가 말렸죠. 근데 형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민혁아, 너도 USB 본 건 알아. 나만이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어? 20대를 이렇게 보낼 순 없잖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요. 20대를 왜 이렇게 보내야 해요? 남한 애들은 대학하고 연애하고 꿈 찾아서 살던데 우리는 왜 배고프고 춥고 자유도 없이 살아야 하냐고요. 이틀 뒤였어요. 철수 형이 야간 근무 서다가 사라졌어요. 압록강 쪽으로 도망친 거죠. 근데 운이 없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잡혔거든요. 순찰대가 추적해서 강변에서 붙잡았대요. 형은 끝까지 저항했대요.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차라리 죽여라. 소리 지르면서요. 사흘 뒤 부대 전체가 운동장에 집합했어요. 공개 처형이었어요. 여러분, 20대 청년이 총 맞아 죽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날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봤어요. 철수 형이 기둥에 묶여서 총 맞기 직전에 소리쳤거든요. 동무들, 남조선은 지옥이 아니야. 우리가 속고 있어. 총소리가 울렸어요. 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25살 청년이 그렇게 죽었어요. 자유를 꿈꿨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 수도 없었어요. 울면 저도 사상이 의심받으니까요. 그냥 주먹만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그날 밤 막사에 돌아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20대를 이렇게 보낼 순 없잖아. 맞아요. 형 말이 맞아요. 근데 형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집에서 안 좋은 소식이 왔어요. 아버지 진폐증이 더 나빠져서 이제 혼자 걷지도 못한다고요. 병원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우리 집엔 돈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 팔아서 근근히 생활하시는데 그것도 보안원들 눈치 보면서 해야 하니까 벌이가 시원찮았거든요. 어머니가 면회 오셔서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민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아버지 약도 못 사드리고 너는 군대에서 고생하는데 집안은 이 모양이고. 그날 어머니 손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군인이 뭐예요? 나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작 내 가족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여기선 답이 없다는 걸요. 7년 동안 군대 복무했는데 제 인생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대해도 마찬가지예요. 배급도 안 나오는 직장에 배치되고 결혼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 낳으면 또 그 아이가 저처럼 배고프게 자라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수 형이 죽으면서 제게 준 게 있어요. 용기요. 형은 실패했지만 형의 꿈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형의 목까지 꼭 살아남아서 자유를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철수 형이 죽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집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여동생이었어요. 제 동생 민지는 평양경공업대학 졸업하고 고향 공장에 배치받았거든요. 똑똑한 애라 대학도 갔는데 막상 일 시작하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동생이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오빠, 나 한 달 일했는데 월급이 2,000원이야. 이걸로 뭘 사 먹어? 장마당에서 쌀 1kg가 7,000원인데 나는 20대를 공장에서 다 보내야 하나? 엄마처럼 장마당에서 몰래 장사해야 먹고 사나? 편지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생은 제가 엄청 아끼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업고 다니면서 키웠어요. 그 귀한 동생이 20대를 공장에서 썩고 있다니요. 나만 같으면 대학 나왔으면 좋은 직장 다니고 꿈도 찾을 텐데 북한에선 학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때 결심했어요. 탈북하겠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가족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부모님, 동생까지 내 식구를 한 번에 데리고 나갈 순 없잖아요. 특히 아버지는 몸도 안 좋으시고요. 강 헤엄쳐서 건너는 건 무리예요. 고민 끝에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먼저 탈북해서 한국 가서 돈 벌어요. 그 다음에 중국 브로커한테 돈 보내서 가족들 하나씩 탈출시키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가족 전부 여기 남아서 굶어 죽느니 한 명이라도 먼저 나가서 길을 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준비는 3개월 동안 했어요.
제가 군인이었던 게 도움이 됐어요. 국경 경비 서면서 압록강 지형을 완전히 외웠거든요.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 순찰대가 몇 시에 지나가는지, 중국 쪽 갈대밭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았어요. 철수 형이 실패한 이유도 알았어요. 형은 너무 급하게 도망쳐서 순찰 시간을 피하지 못했거든요. 제일 힘들었던 건 돈 마련이었어요. 탈북하려면 중국에서 브로커 비용도 내야 하고 한국까지 가는 돈도 필요하거든요. 군인 월급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어머니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2024년 3월 어머니 면회 오셨을 때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탈북할 거예요.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면서 미쳤냐? 잡히면 어쩌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득했어요. 엄마 여기 있으면 다 같이 굶어 죽어요. 제가 먼저 나가서 한국 가서 돈 벌게요. 그럼 엄마 아빠 민지 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한참 우시다가 결국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품에서 헝겊 뭉치를 꺼내시더라고요. 중국 돈 300위안이었어요. 5만원쯤 돼요. 어머니가 3년 동안 장마당에서 몰래 모은 돈이었대요. 이거라도 가져가라. 엄마가 더 못 모아줘서 미안하다. 그날 어머니 손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동생한테는 며칠 뒤에 만나서 진실을 말했어요. 민지야 오빠 탈북한다. 성공하면 너도 꼭 데려갈게. 한국 가서 대학도 다시 보내줄게. 동생이 울면서 오빠 꼭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 오빠는 철수 형처럼 안 해. 완벽하게 준비했어. 그렇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무섭긴 했어요.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저 다음 달에 휴가 나와요. 그때 꼭 올게요. 아버지가 기침하시면서 그래. 우리 아들 보고 싶구나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버지는 모르셨을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건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절한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거든요. 평생 미제 원수라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 손자가 남조선으로 도망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산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속으로 빌었어요. 할아버지 손자 용서하십시오. 저는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탈북 날짜는 4월 15일로 정했어요. 그날이 제 야간 근무 날이었고 날씨도 따뜻해지는 시기였거든요. 강물이 너무 차가우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요. D-데이가 다가올수록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동료들한테는 어머니가 구해준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넬 계획이었어요. 같이 근무 서는 병사들 자면 그 사이에 도망가는 거죠. 군복은 벗고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요. 압록강 수영은 자신 있었어요. 군대 훈련 때 수영 많이 했거든요. 전날 밤 잠이 하나도 안 왔어요. 내일이면 북한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구나.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둘 중 하나예요. 근데 후회는 안 했어요. 철수 형 말이 맞았어요. 20대를 이렇게 썩힐 순 없었어요. 2024년 4월 15일 밤 11시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됐어요. 야간 근무 시작하면서 동료 병사 3명한테 음료수를 건넸어요. 형들 오늘 제가 중국 쪽에서 구한 거예요. 맛있어요. 평소에 저한테 잘해준 형들이라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면제 효과는 30분 뒤부터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자정이 되자 형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진짜 하는구나. 진짜 도망가는구나. 마지막으로 형들 얼굴을 봤어요. 형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속으로 인사했죠. 12시 30분 군복 벗고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검은색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주머니에 중국 돈 300위안이랑 어머니 사진 한 장 넣었어요. 총은 초소에 그냥 뒀어요. 들고 가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심호흡 크게 하고 초소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4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철책선까지는 200m 거리예요. 순찰대 시간은 외워뒀으니까 정확히 일시 사이에 지나가요. 지금은 12시 35분. 25분 안에 강을 건너야 해요. 달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체력 훈련 한 게 도움이 됐어요. 숨소리만 들리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철책선 도착했어요. 미리 확인해둔 구멍이 있었어요. 예전에 멧돼지가 뚫고 지나간 자리인데 보수를 안 해놨더라고요. 거기로 기어서 빠져나왔어요. 철조망에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주변 둘러봤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강이에요. 압록강이 눈앞에 있었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물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근데 저한테는 생과 사의 경계선이었죠. 저 강을 건너면 자유, 못 건너면 죽음이에요. 옷 벗고 비닐에 싸서 머리 위로 들었어요. 돈이랑 사진이랑 중요한 것 다 넣어뒀거든요. 물에 발 담그는 순간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4월 압록강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빙하수 같았어요. 발목까지 들어갔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돌아갈 순 없잖아요. 이 악물고 들어갔어요. 허리까지 오니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수영 시작했어요. 군대 훈련 때 배운 대로 평형으로 천천히요. 소리 나면 안 되니까 물장구 안 치고 조용히요. 근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물살이 세더라고요. 게다가 물이 너무 차가워서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이러다 익사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중간쯤 왔을 때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팔다리가 안 움직여요.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 오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 여기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주머니에 넣어둔 어머니 사진이요. 미녀가 꼭 살아야 한다. 엄마 믿는다. 면회 오실 때 하셨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신 차리고 다시 헤엄쳤어요. 팔다리가 안 움직여도 악착같이 물을 저었어요. 아직 죽으면 안 돼. 어머니, 아버지, 동생 데려와야 돼. 철수 형 목까지 살아야 돼. 그 생각으로 버텼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에 뭔가 닿았어요. 바닥이었어요.
중국 땅이었어요. 기어서 갈대밭으로 올라왔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체온이 너무 낮아져서 정신이 몽롱했어요. 옷 꺼내서 입었는데 손이 안 움직여서 단추도 못 채웠어요. 그때게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쪽 순찰대게예요.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갈대밭 깊숙이 숨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이쪽 저쪽 비추는 게 보였어요. 숨소리도 못 쉴 것 같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최대한 소리 안 나게요. 이쪽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중국말이 들렸어요. 그냥 짐승이었나 보지. 다행히 지나갔어요. 근데 확실히 가는 걸 확인할 때까지 2시간을 꼼짝 안 하고 있었어요. 새벽 서너 시쯤 됐을 거예요. 발소리 완전히 멀어진 거 확인하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온몸이 저려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웃음이 나왔어요. 해냈어요. 진짜 해냈어요. 압록강을 건넜어요. 뒤돌아보니 북한 땅이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안녕 그리고 미안해요. 마지막 인사를 속으로 했어요.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 꺼냈어요. 물에 젖어서 좀 번졌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엄마 저 살았어요. 꼭 성공해서 모셔갈게요. 사진 보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브로커 연락처 적힌 종이 꺼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긴 여행의 시작이에요. 강 건너자마자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완전 착각이었죠. 중국도 북한만큼 위험했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웠어요. 북한에선 적어도 제가 어디가 위험한지 알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모르는 땅이었으니까요. 브로커 집까지 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주소는 있는데 중국 글자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무서웠어요. 제 말투 들으면 북한 사람인 거 티 나니까요. 새벽 5시에 마을 골목길 헤매면서 진짜 막막했어요. 1시간쯤 헤맸을까요? 드디어 브로커 집 찾았어요. 문 두드렸더니 40대쯤 되는 조선족 아저씨가 나왔어요. 민혁이냐? 네 맞아요. 빨리 들어와. 아저씨가 주변 둘러보고는 저를 안으로 확 끌어당겼어요. 집 안에 탈북자가 저 말고 2명 더 있었어요. 30대 아저씨랑 20대 여자분이었어요. 다들 저처럼 떨고 있더라고요. 브로커 아저씨가 말했어요. 너희 여기 일주일 숨어 있어. 그동안 한국 가는 루트 알아볼게. 근데 돈 더 필요해. 어머니가 준 300위안 드렸더니 코웃음 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한국 가려면 10,000위안은 있어야 하는데 10,000위안이요? 150만 원이에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이래서 모으면 안 돼요? 예걸했더니 한숨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일단 있어. 일자리 알아봐 줄게. 일주일은 진짜 지옥 같았어요. 좁은 방에 3명이 숨어서 하루 종일 숨죽이고 있어야 했거든요. 밖에서 중국 공안 순찰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걸리면 북송이에요. 북한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소 직행이고요. 그건 죽음보다 무서운 거예요. 2주일쯤 지나서 브로커 아저씨가 일자리 구해줬어요. 중국 음식점 설거지였어요. 한 달에 800위안 준다고 했어요. 한국 돈으로 13만 원쯤? 북한 기준으론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한국 가려면 10,000위안 모아야 하니까 1년은 일해야 하는 거죠. 음식점 주인은 60대 조선족 할머니셨어요. 착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탈북자인 거 아시고도 숨겨주셨거든요. 어휴, 젊은 것이 고생이 많네. 우리도 다 같은 조선 사람 아이가. 내가 도와줄게.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눈물 날 뻔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참을 만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 나르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공안 단속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음식점에 불식 검문 나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저를 냉장고 뒤에 숨겨주셨어요. 어느 날은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공안이 주방까지 들어온 거예요. 저는 냉장고 뒤에 숨어서 숨도 못 쉬고 있었죠. 공안이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나 혼자 해요. 할머니가 태연하게 거짓말하셨어요. 공안이 의심하는 눈초리로 주방을 둘러봤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냥 갔어요. 공안 나가고 나서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민혁아 너무 무서웠지? 근데 걱정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우리 아들도 내 나이 때 중국 왔었거든. 그때 생각나서 그래. 할머니 손 붙잡고 진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밤에는 브로커 아저씨 집 지하실에서 잤어요. 다른 탈북자들이랑 같이요. 다들 한국 가는 꿈 꾸면서 하루하루 버텼어요. 저녁마다 모여서 USB로 한국 영상 봤어요.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뉴스요.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저 세상에 진짜 갈 수 있을까? 중국 생활하면서 스마트폰도 처음 써봤어요. 브로커 아저씨가 중고폰 하나 구해줬거든요. 이거로 한국 영상 보면서 공부해. 남한 말 배워야 나중에 덜 티나. 처음엔 사용법도 몰라서 헤맸어요. 근데 며칠 쓰다 보니까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탈북자 선배들 영상 찾아봤어요. 하나원 생활은 이래요. 탈북할 때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 이런 거요. 댓글에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말 보면 힘이 났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있겠구나. 6달 동안 일해서 거의 5,000위안 모았어요. 근데 브로커 아저씨가 또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요즘 단속이 심해져서 15,000위안은 있어야 해. 진짜 화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불법 체류자니까 협박당해도 신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민혁아 이거 받아. 5,000위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 큰 돈을 어떡해. 괜찮아. 할머니 저축한 거야. 너 한국 가서 잘 살아.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할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낯선 땅에서 만난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10,000위안을 브로커한테 줬어요. 좋아 이제 한국 보내줄게. 근데 육로로는 너무 위험해. 바다로 가야 해. 바다요? 응, 목선 타고 서해 건너서 한국 가는 거야. 위험하긴 한데 성공률이 높아. 목선이라니요. 배 타본 적도 없는데 바다를 건너요?
무섭긴 했지만 선택권이 없었어요. 여기 더 있으면 언젠가 걸려요. 빨리 한국 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드릴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한국 가서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래 착한 우리 민혁이 꼭 연락해라. 할머니 포옹해드렸어요. 6달 동안 부모님처럼 대해주신 분이었거든요. 2024년 10월이었어요. 브로커가 저랑 다른 탈북자 2명을 차에 태웠어요. 중국 해안가로 간다. 거기서 배 타고 한국 간다. 밤새 차 타고 이동했어요. 어디론가 계속 달렸는데 저는 중국 지리를 몰라서 어딘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새벽에 작은 어촌 마을 도착했어요. 바다 냄새가 났어요. 비린내라고 해야 하나? 바다를 처음 본 거였거든요. 멀리 검은 물이 일렁이는 게 보였어요. 저걸 건너서 한국까지 간다고? 솔직히 무서웠어요. 브로커가 가리킨 배를 보고 더 놀랐어요. 낡은 목선이었거든요. 크기도 작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엔진은 녹슬어 보였어요. 이걸 타고 가요? 응, 이거면 충분해. 걱정 마. 전혀 안심이 안 됐지만 지금 와서 뭐 어쩌겠어요. 같이 탈출하는 사람은 30대 부부였어요. 아내가 임신 초기였대요. 아기 한국에서 낳고 싶어서요. 부인이 배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격려했죠. 한국 가면 병원도 좋고 다 공짜래요. 잘 될 거예요. 브로커가 GPS하고 나침반 주면서 설명했어요. 서쪽으로 계속 가. 500km 가면 한국이야. 사흘이면 도착해. 엔진 시동 거는 법, 연료 넣는 법 알려주고는 그럼 잘 가 하고 가버렸어요. 진짜 그냥 가버렸어요. 셋이 남아서 멍하니 배를 봤어요. 이거 우리가 뭘 줄 알아요? 그 부부 중 남편분이 물었어요. 저는 군인이라 기본은 배웠는데 실전은 처음이에요.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배 타든 수영해서 가든 해야죠. 밤 11시에 출발했어요. 중국 해경 피하려면 야간에 가야 한다고 브로커가 그랬거든요. 엔진 시동 걸었어요. 부르릉 소리 나면서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배가 물 위에 뜨는 게요. 북한에서 배 탈 일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재밌었어요. 바다 바람도 시원하고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도 예쁘고요. 이 길 끝에 자유가 있구나 생각하니까 설렜어요. 근데 그게 1시간도 안 갔어요. 파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위아래로 흔들렸어요. 위로 쑥 올라갔다가 아래로 쿵 떨어지는 느낌이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임신한 부인이 먼저 토하기 시작했어요. 곧 남편도 저도 뱃멀미 시작했어요. 새벽이 됐어요. 사방이 물밖에 안 보였어요. 어디가 어딘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GPS는 있는데 배터리가 계속 닳는 거예요. 이거 꺼지면 어떡해요? 남편분이 불안해했어요. 괜찮아요. 해 뜨면 방향 알 수 있어요. 제가 위로했지만 저도 무서웠어요. 둘째 날 오후쯤 큰일 났어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꺼진 거예요. 뭐야? 왜 꺼져? 다시 시동 걸려고 했는데 안 걸렸어요. 연료는 충분한데 엔진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 멘붕이었어요. 이러다 표류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겁먹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엔진 뚜껑 열어서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군대에서 배운 게 총이지 엔진이 아니잖아요. 결국 포기하고 노 저어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노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셋이서 교대로 저었는데도 배가 거의 안 나갔어요. 해류 때문에 오히려 뒤로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진짜 절망했어요. 아, 여기서 죽는구나. 셋째 날 식수가 떨어졌어요. 목이 말라서 미칠 것 같았어요. 바닷물은 짜서 못 마시잖아요. 다행히 낮에 비가 조금 왔어요. 천으로 받아서 조금씩 나눠 마셨어요. 그게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부인이 탈진해서 쓰러졌어요. 임신한 몸으로 사흘 동안 이렇게 고생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이 부인 안고 울면서 여보, 정신 차려. 우리 한국 가야지. 아기 낳아야지. 그러는데 저도 눈물 났어요. 저는 하늘 보고 기도했어요. 종교 없지만 그때는 신이라도 붙잡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어머니, 누구든 좋으니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죽기엔 너무 억울해요. 눈 감고 계속 빌었어요. 넷째 날 새벽,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눈 떠서 위를 봤더니 헬기가 우리 위를 빙빙 도는 거예요. 그 헬기 아래에 태극기가 보였어요. 태극기요. 저기 태극기다. 소리 지르면서 손 흔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확성기로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구조하러 갑니다. 그대로 대기하세요. 대한민국이요. 진짜 대한민국이에요. 그 말 듣는 순간 힘이 다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해경 함정이 다가왔어요. 구조대원들이 우리 배로 넘어왔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대원이 따뜻한 담요를 제 어깨에 덮어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말이 안 나왔어요. 함정에서 처음 먹은 게 컵라면이었어요. 뜨거운 물 부어서 3분 기다렸다가 먹는 거요. 그 라면이 제 인생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짜고 얼큰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 아, 살았구나. 진짜 살았구나 실감했어요. 인천항 도착해서 내릴 때 땅을 밟았어요. 대한민국 땅이요. 무릎 꿇고 땅에 손을 댔어요. 드디어 왔다. 나 해냈어. 중얼거렸어요. 7개월 동안의 긴 여행이 끝났어요. 병원에서 이틀 있다가 국정원 조사 받았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탈북했는지, 스파이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무섭긴 했는데 조사관 분이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았죠?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북한에서 배운 남한 정보기관은 고문한다는 게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조사 끝나고 하나원 갔어요. 탈북자들 교육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3달 동안 남한 사회 적응 훈련 받았어요. 돈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전화 쓰는 법, 은행 이용법 이런 거요. 처음엔 다 낯설었어요.
근데 제일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서요. 북한 군대에서는 옆 사람 코 고는 소리, 밖에서 보초 서는 소리 들리면서 잤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 조용했어요. 이불도 너무 폭신하고 방도 따뜻하고요. 아, 나 진짜 자유로운 곳에 왔구나 실감했어요. 이튿날 아침 식당 갔는데 완전 충격이었어요. 쌀밥에 반찬이 6가지예요. 김치, 계란찜, 생선, 나물국, 심지어 과일까지. 이게 다 공짜예요? 이 담당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네, 마음껏 드세요. 모자라면 더 가져다 드시고요. 더 가져다 먹어도 된다고요? 밥 먹으면서 옆 테이블 탈북자 형이랑 얘기했어요. 형, 이거 꿈 아니죠? 또 꿈이면 깨지 마. 진짜야. 서로 웃으면서도 울컥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얼마나 굶었는데요. 여기선 밥이 남아서 버려요. 하나원 교육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게 편의점 체험이었어요. 진짜 편의점 데려가서 물건 사보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는데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4월인데 에어컨이요? 여름 대비해서 미리 틀어놔요. 직원이 말했어요. 여름 준비를 4월부터 해요? 선반 보고 더 놀랐어요. 라면만 20종류예요. 컵라면, 봉지라면, 매운 거, 안 매운 거, 짜장, 짬뽕. 이거 다 뭐예요? 다 라면이에요. 원하는 거 고르시면 돼요. 고르라고요? 북한에서는 라면 자체가 귀한데 여기는 종류를 골라요? 삼각김밥도 충격이었어요. 1,500원에 밥이랑 김이랑 참치가 한 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뜯어서 바로 먹으면 돼요. 불도 안 피우고요.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여기 사람들 바쁠 때 많이 먹어요 하시더라고요.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사는구나. 근데 제일 놀란 건 이거였어요. 밤 11시에 편의점 갔는데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아직 안 닫았어요? 또 편의점은 24시간 해요. 24시간이요? 밤새도록 문 열어요? 북한에서는 장마당도 해지면 닫는데요. 그날 밤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11시 반에요. 다른 손님들도 있었어요. 다들 자연스럽게 야식 먹고 있더라고요. 와, 이 나라 사람들은 밤에도 배고프면 먹을 게 있구나. 진짜 신기했어요. 스마트폰도 제대로 써봤어요. 하나원에서 중고폰 하나 줬거든요. 유튜브 앱 깔아서 제가 좋아하는 영상 찾아봤어요. 북한에서 USB로 몰래 봤던 그 영상들이 다 여기 있었어요. 그것도 공짜로 무한정 볼 수 있어요. 와이파이만 있으면요. 배달 앱 처음 써본 날은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치킨 시키는 거요. 휴대전화로 클릭 몇 번 했더니 30분 뒤에 진짜 치킨이 왔어요. 배달원이 문 앞까지 가져다 줬어요. 맛있게 드세요 웃으면서요. 이게 되네? 진짜로? 치킨 박스 열었을 때 울 뻔했어요. 닭 다리가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게다가 양념이 찐득하게 발라져 있고 무랑 콜라도 같이 왔어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기름이 주르륵 흐르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요. 그날 저녁 생각나요. 치킨 먹으면서 유튜브로 북한 뉴스 봤어요. 김정은이 또 시찰 나갔다는 뉴스더라고요.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인민들은 굶기고 있어요. 댓글 보니까 북한 주민들 불쌍하다. 통일돼야 한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하나원 졸업하고 사회 나왔어요. 2025년 2월이었으니까 지금 딱 1년 됐네요. 원룸 얻어서 혼자 살아요. 작은 방이지만 제 공간이에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집이 제 거예요. 아무도 간섭 안 해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돈 모으고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쯤 벌어요. 북한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절반은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비 쓰고요. 브로커한테 돈 보내서 어머니랑 동생 탈북시킬 계획이에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주말에 혼자 카페 가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냥요. 아무 생각 없이요. 북한에서는 항상 뭔가 해야 했거든요. 노동도 하고 정치 학습도 하고 감시도 당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멍 때려도 돼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길거리 걷는 것도 좋아요. 밤 11시에 혼자 산책해도 안전해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다녀요. 20대 여자들이 밤늦게 혼자 걸어 다니는 걸 보면 신기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버스 타는 것도 아직도 신기해요. 카드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SNS도 하고요. 북한에서는 버스 안에서 정치신문 읽어야 하는데 여기는 각자 하고 싶은 거 해요. 제일 감동받은 건 병원이었어요. 아프면 그냥 가면 돼요. 북한에서는 돈 없으면 병원 문 앞에도 못 가는데요. 한 번은 감기 걸려서 병원 갔는데 진료비가 5,000원이었어요. 겨우 5,000원이요. 약도 줬어요. 북한이었으면 한 달치 월급으로도 모자랐을 거예요. 가끔 남한 친구들이 투덜대는 거 들어요. 아 월급 적어? 아 집값 비싸? 아 헬조선 이런 말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너희는 배부르잖아. 자유롭잖아. 꿈꿀 수 있잖아. 근데 말은 안 해요. 그 사람들도 나름 힘든 거니까요. 요즘 저는 검정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 가고 싶거든요. 늦었지만 20대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컴퓨터 배워서 프로그래머 되고 싶어요. 나만 유튜브에서 봤는데 프로그래머는 돈도 잘 벌고 자유롭게 일한대요. 가끔 북쪽 하늘 봐요. 신의주 방향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동생이 있는 곳이요.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모셔올게요. 중얼거려요. 돈 더 모으면 브로커 통해서 꼭 데려올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태어난 곳이 달랐을 뿐이에요. 남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거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수돗물, 편의점에서 사는 삼각김밥, 밤에 켜지는 가로등, 이 모든 게 기적이에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저는 통일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압록강 건너편에 2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어요. 자유를 모르고 살아요. 그들도 여러분처럼 밥 먹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우리 세대가 통일을 이뤄야 해요. 할아버지 세대가 나눠놓은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합쳐야 해요. 그래야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제가 고향집에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